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차원 축소 모델을 알아볼게요. 보통 가장 단순한 모델은 A면 G다 라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실제 세상에서는 G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딱 A만 있는 경우보단 A, B, C, D, E, F 등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케클에서 가장 대표적인 타이타닉 데이터도 보면 생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티켓 클래스, 성별, 나이, 형제, 배우자 여부, 부모님, 자녀 여부, 티켓 넘버, 캐빈 넘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 가지 요소만 고려해 모델을 만든다면 y는 ax 더하기 b라는 단순한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2차원 그래프네요. 방금 말씀드렸듯 이렇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컬럼 하나하나를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하나 또 추가하면 이번엔 3차원 데이터가 될 거고요. 데이터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차원은 많아지죠.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특정 결과에 이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저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이러저러한 데이터 다 넣고 모델이 알아서 잘 예측하길 바라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차원의 저주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차원의 저주란 말 그대로 고려해야 할 데이터의 차원이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모델도 도대체 뭘 어떻게 고려하라는 거야 하면서 성능이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처음부터 우리가 적절한 요소들을 필터링해서 적당한 양의 차원 속에서 모델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 차원 축소 모델을 활용합니다. 차원 축소란 말 그대로 차원을 줄이는 기술인데요. 원래 있던 독립변수들을 합치거나 변형하거나 몇 개만 선택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70가지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축소된 차원에서는 20가지의 새로운 독립변수들로 대표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 축소의 장점은 먼저 변수 자체가 적어지니까 시각적으로 무엇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거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이 이해하기에도 좋죠. 그리고 보통 변수가 너무 많으면 변수끼리도 관련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변수들을 합쳐서 새로운 차원을 만들면 오히려 이 새로운 변수 하나가 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모두 대표하면서도 종속 변수에는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하게 약한 신호를 내는 필요 없는 변수는 없어지기도 하니 데이터 노이즈도 줄어들고요. 이후 모델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변수가 더 적게 들어가니 훈련 시간도 단축되겠네요. 특히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단순한 것들도 엄청나게 차원이 많은 데이터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가진 적당한 성능의 컴퓨터로는 단순 모델 훈련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죠. 아무튼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오늘 영상에서는 주성분 분석 PCA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무게에 따른 가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분홍색 데이터는 사과고 연두색은 수박이에요. 당연히 수박이 사과보다 무게도 더 무겁고 가격도 비싸죠. 이때 이 2차원 그래프를 1차원으로 바꾸기 위해선 분산을 최대화하는 선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면 분산이 클수록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고 결국 정보량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선을 찾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하게 차원을 축소하면서도 서로 다른 라벨을 가진 데이터를 여전히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그럼 분산을 최대화하는 선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X나 Y선에서 시작하는 선을 일단 그어요. X에서 시작하는 선을 그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을 둘러보며 현재 데이터의 분산을 측정합니다. 원래 분산은 각각의 데이터에서 전체 데이터의 평균 값을 뺀 후 제곱한 값을 다 합해서 총 데이터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순 분산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선에 대한 데이터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질문은 남겨둘게요. 사실 분산이 최대화되는 선은 각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이 선에 그대로 떨어뜨렸을 때까지의 제곱 거리 합이 최소가 되는 선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이 질문도 복잡한 수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분산이며 거리며 구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분산이 최대화된 곳, 거리가 최소인 곳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 무게는 하나당 평균 300g인데 수박 무게는 하나당 4kg라고 합시다. 반면 사과 하나 가격은 하나당 1,500원, 수박 하나는 27,000원인 거예요. 그럼 무게 차이는 3,700인데 가격 차이는 15,500 차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서로 엄청 다르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표준화를 해보면 무게 차이나 가격 차이나 비슷한데 단순히 가격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분산이 더 큰 것처럼 보인 거였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가 바이어스 되는 걸 막기 위해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화는 해당 데이터 값에서 평균 값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찾은 새로운 선을 주성분, 즉 PC라고 부릅니다. PC1이라는 분산량을 최대로 하는 첫 번째 선을 찾고 나면 이 PC1을 제외했을 때 두 번째로 분산을 최대화하는 PC2 선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선은 항상 이전 선에 직교하는 선이거든요. 이렇게 직교해야 PC1과 PC2가 서로에게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면서 이 새로운 선이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주성분을 또 포착하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PC3, PC4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렇게 주성분들을 쭉 찾으면 여러 주성분 중에서도 PC1이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이 PC2, PC3 이런 순서죠. 파이썬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주성분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활용하면 각 주성분이 데이터를 몇 %나 설명하는지도 바로 볼 수 있죠. 보통 PC1부터 시작해서 누적 90% 이상이 되는 지점의 PC에서 자릅니다. 어쩔 땐 PC1이 혼자 해당 데이터의 90% 이상을 설명하기도 하죠. 개념을 알았으니 아까 남겨두었던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 조금 더 복잡한 수학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를 최대 분산을 찾는 선에 투영했을 때 이 새로운 좌표값을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PC1 선에서 벡터의 길이가 1이 되는 지점 W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W 좌표를 현재 X 좌표에 곱하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로운 X 좌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W를 벡터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해서 방향 벡터 또는 길이가 1이라고 해서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하필 W 길이가 1이 되어야 하냐면 현재 우리가 차원의 방향만 바꾸고 싶기 때문이에요. 1로 제한함으로써 데이터 크기는 고정하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의 영향만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PCA 과정에서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W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값이 무한대로 커지게 돼요. 또 고유 벡터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 고유 벡터도 길이가 1인 벡터로 정의하기 때문에 PCA도 1로 제한해주면 좋죠. 라그랑주 승수법과 고유 벡터는 곧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새로운 좌표들의 평균값도 원래 X좌표들의 평균값에 W를 곱한 값이겠죠. 그럼 새로운 차원에서의 분산은 새로운 X좌표에서 새로운 좌표들의 평균값을 뺀 값을 제곱하고 모두 더해서 데이터 개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때 W 길이 값은 1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 분산값이 최대화되는 선을 찾는 거죠. 식을 조금 전개해 볼까요? 먼저 W를 바깥으로 빼고 묶어줄 수 있는데요. 벡터니까 제곱 대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행렬에서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을 트랜스포즈 하는 건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W를 양옆으로 빼서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공분산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이네요. 이 부분을 공분산을 의미하는 C로 바꾸면 최종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데이터 분산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WT-CW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W의 크기가 1이면서
WTCW 값을 최대화하는 W를 찾아야 하는 거죠. 이걸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라그랑주 승수법이 나옵니다. 라그랑주 승수법이란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최적의 값을 구하는 수학 공식이에요. 만약 제약 조건이 없다면 그냥 해당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곳을 찾으면 되겠지만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풀 수 없거든요.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이죠? 그럴 때는 라그랑주 함수로 해당 상황을 표현하고 그 공식을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라그랑주 승수법 공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FW는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식이고요. GW는 제약 조건이에요. 근데 이 제약 조건 공식은 항상 결과가 0이 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람다는 라그랑주 승수라고 부르는데 제약 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새로 추가된 변수입니다. 고유값이라고도 부르죠. 아무튼 FW 대신에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식 WTCW를 넣어볼까요? GX 대신에는 지금 제약 조건이 W 길이가 1이라는 거니까 1에서 W 제곱값을 빼는 공식으로 만들면 결과값이 0이 되겠네요. W 제곱을 벡터로 표현하면 WTW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전체 공식을 W에 대해 미분하면 ECW, 이 람다 W가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곳이 최적화 지점이니 결국 CW는 람다 W일 때 최적화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람다는 벡터가 아니라 단순 스칼라이기 때문에 W 람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공식은 바로 고유값 방정식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고유값 방정식이란 AX는 람다 X의 식이 있을 때 람다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A는 정사각행렬, X는 0이 아닌 벡터, 람다는 그냥 숫자예요. 보통 벡터의 행렬을 곱하면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모두 바뀌지만 특정 벡터의 경우 행렬을 곱했더니 방향은 바뀌지 않고 크기만 람다배만큼 변했다는 거죠. 이때 이 X를 고유 벡터, 람다는 고유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식으로 돌아와 보면 C는 공분산 행렬이었으니 정사각 행렬이고 W는 벡터, 람다는 숫자도 두 식이 똑같네요. 그럼 원래 식에서도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럼 고유값 방정식에서 고유값 람다를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특성 방정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화해야 했던 공식으로 돌아와 보면 W 길이가 1일 때 WTCW 값이었잖아요. 방금 구한 결론을 활용해서 CW 대신 W 람다를 써볼게요. 그러면 W 람다가 되는데 WTW는 1이었으니 최종적으로 람다만 남게 되죠. 즉 우리가 최대화해야 하는 건 람다, 고유값이구나 라는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람다를 아까 특성 방정식으로 구했죠. 이렇게 람다를 구했으면 고유값 분해를 통해 W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유값 분해란 행렬 A를 항상 Q, 람다, QT라는 형태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A는 공분산 행렬 C라고 할 수 있죠. Q는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직교 행렬이니 W와 같습니다. 람다는 고유값들이 대각선에 위치하는 대각행렬을 의미해요. 직교 행렬이란 전체 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행렬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미 우린 A 값도 알고 람다 값은 구했으니 고유 벡터 행렬 Q 또는 W를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럼 드디어 궁금했던 람다와 W 값을 모두 찾았네요. 다만 고유값 분해를 하려면 A가 정사각행렬이면서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고 있고 대각화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가 있다는 건 정사각행렬 A가 n 곱하기 n일 때 최대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할 수 있고 그 고유 벡터들이 서로 다 선형 독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각화 가능하다는 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활용해서 A를 대각행렬로 변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무튼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 활용에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이 전체 계산 과정도 되게 길고 복잡했죠. 그래서 특이값 분해가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특이값 분해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특이값 분해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행렬이든 항상 세 가지 행렬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m 곱하기 n 크기의 행렬 a는 m 곱하기 m 크기의 u행렬과 m 곱하기 n 크기의 대각행렬 시그마, n 곱하기 n 크기의 v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u와 v는 특이벡터라고 부르고 직교행렬입니다. 시그마는 특이값으로 이루어진 대각행렬인데요. 이 특이값들은 행렬의 정보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 데이터 차원 축소나 노이즈 제거 등에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고유값 분해나 특이값 분해 하기 전에는 항상 데이터 행렬을 평균 0으로 정규화해줘야 돼요. 중심화하지 않으면 평균이 고려되지 않으니 주성분이 잘못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공분산 C에서 x-뮤 부분을 중심화 또는 정규화해서 행렬로 표현한 걸 A라고 써볼게요. 그럼 공분산 C를 n분의 ATA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행렬은 특이값 분해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 A 대신 U 시그마 VT를 쓸게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UT와 U가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어 사라지니 결국 n분의 V 시그마 제곱 VT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수식 아닌가요? 양 옆에 V를 곱해주면 CV는 V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네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계산해야 했던 CW는 람다 W 공식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대각행렬이니 람다가 되고 V의 열 벡터들이 고유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죠. 고유값 방정식, 특성 방정식 등 여러 복잡한 계산 없이 한 번에 W와 람다 값을 찾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데이터 좌표는 현 데이터 좌표 곱하기 W 좌표였는데요. 특이값 분해에 따라 이 X를 U 시그마 VT로 분해하고 W는 V로 바꿨으면 VT, V가 단위 행렬로 사라져서 결국 U 시그마가 새로운 차원에 투영된 새로운 데이터 좌표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파이썬으로 SVD를 계산하려면 numpy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np.linearalgebra.svd 하고 분해하고 싶은 행렬을 넣어주면 한 번에 U, 시그마, V 값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특이값 분해를 활용하면 훨씬 간단한 계산으로 람다 W 값과 축소된 차원에서의 새로운 데이터 좌표까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PCA에서는 수학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배운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주성분 분석 PCA는 차원 축소 모델이고요. 현재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 제곱거리의 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차원을 차례로 찾죠. 그렇게 첫 번째 주성분을 찾으면 다음 주성분은 이전 직교하는 선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데이터 값은 X와 W를 곱해야 했고요. 최대화하는 분산식은 W의 크기가 1일 때 WTCW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최적의 값을 구하는 건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고유값 방정식을 활용해 분산식은 결국 람다가 되고 람다는 특성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고유값 분해를 활용해 W도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고유값 분해에는 복잡한 조건들이 붙고 여러모로 특이값 분해를 활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했죠. 게다가 특이값 분해를 활용하면 앞에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한 번에 새로운 차원에서의 X좌표와 람다, W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유값 분해랑 특이값 분해를 하기 전에 항상 행렬, 여기선 C를 정규화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PCA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책은 아니에요. 데이터의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많으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의 진짜 라벨을 고려하지 않고 비지도 학습으로 단순 분산에 따라 주성분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반드시 PC1이 아니라 PC2부터 취하기도 합니다. 또 선형 분산 형태만 인식한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되게 유용한 모델입니다. 그럼 끝!